이 기이한 푸른빛을 뿜어내는 가짜 호적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일개천한 거지 소년이 목숨을 걸고 궁궐의 끔찍한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을까? 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경상도 진주모 윤씨 가문의 안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진주목 관아에서 날아온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 하나가 유서 깊은 윤씨 가문의 안방 마루에 무거운 파열음을 내며 떨어졌다. 최고급 명주실로 짜인 화려한 비단 방석 위에 앉아있던 윤씨 부인의 호흡이 일순간 거칠어졌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아든 날벼락이었다. 최근 한양 구중궁궐의 서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역병과 흉흉한 저주가 돌아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왕실은 역귀를 몰아내기 위해 백호띠해에 태어난 순결한 처녀들을 액바지 궁묘로 차출하라는 어명을 내린 것이다. 서궁은 한 번 들어가면 시체가 되어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무덤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윤씨 부인의 금지옥엽 외동딸 혜원이 바로 그 백호띠였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딸 혜원이를 그 저주받은 사지로는 보낼 수 없다. 윤씨 부인은 하얗게 질린 입술을 질근 깨물며 서찰을 구겨버렸다. 그녀의 독사 같은 시선이 안방의 열린 문틈을 넘어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뒤뜰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비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7살 때 윤씨 가문의 노비로 팔려온 15살 소녀 소아가 있었다. 소아 역시 혜원과 같은 백호띠였다. 제대로 된 무명옷 한 벌 없이 누더기를 걸친 소아는 살을 에이는 듯한 늦가을 추위 속에서도 맨발로 우물가에서 산더미 같은 물을 씻고 있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닿은 소녀의 손등은 수없이 터지고 갈라져 붉은 핏물이 배어나왔지만 소아는 매질이 두려워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묵묵히 일만 했다. 윤씨 부인의 입가에 잔혹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진주 관아에서 호적과 문서를 담당하는 아전 맹달이 쥐새끼처럼 담장을 넘어 윤씨 부인의 사랑방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탐욕스러운 은자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윤씨 부인은 말없이 육중한 노쇠 자물쇠가 채워진 글짝을 열었다.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은자 300냥과 엽전 500냥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진주목 일대의 넓은 평야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맹달의 두 눈이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었다. 윤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관아에 보관된 사주단자와 호적부에서 내 딸 혜원의 이름과 저 천한 종년 소아의 이름을 맞바꾸어 달라고 속삭였다. 맹달은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미 그의 손은 은자를 움켜쥐고 있었다. 맹달은 품속에서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벼루와 손가락만한 검은 막대기를 꺼냈다. 그것은 조선의 흙으로 빚은 평범한 먹이 아니었다. 바다 건너 명나라의 밀상들을 통해 은밀히 들여온다는 비로묵이었다. 이 먹으로 글씨를 쓰면 평소에는 칠흑처럼 검지만 달빛을 받거나 특수한 약초물에 닿으면 기괴한 푸른빛과 녹색의 광택을 뿜어내는 기이한 물건이었다. 맹달은 관아의 공식 문서를 조작할 때마다 이 유사스러운 비로묵을 사용해 훗날의 추력을 피하곤 했다. 벼루에 먹이 갈리며 짙은 연꽃 향기와 비슷한 독특한 내음이 방안을 채웠다. 맹달의 붓끝이 거침없이 종이 위를 달렸고 혜원의 화려한 사주는 순식간에 천둥벌거숭여 소화의 이름으로 둔갑했다. 하늘의 명부를 속이는 끔찍한 거래가 은자 300냥에 타결되는 순간이었다. 이틀 뒤
깊은 밤, 소아는 부엌 구석의 지붕단 위에서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절구를 찢고 가마솥을 닦느라 지친 몸은 거적대기 하나에 의지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갑자기 부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장정 2명이 들이닥쳤다. 소아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억센 소나기가 소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더러운 무명천이 소아의 얼굴을 침칭 감았다. 숨이 막혀 버둥거리는 소아의 가녀린 팔다리는 순식간에 굵은 동아줄로 묶여버렸다. 그녀는 짐짝처럼 거친 마포자루에 담겨 덜컹거리는 소달구지 위로 던져졌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소아는 자신이 짐승에게 팔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산채로 생매장 당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 달구지가 진주장터를 벗어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촉성로 근처를 지날 무렵이었다. 늦은 밤 찬 이슬을 맞으며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자던 절름발이 고아 소년 백결이 요란한 수레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백결은 비록 다리를 절고 구걸로 연명하는 거지였으나 한 번 본 문장이나 사물은 평생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소년이었다. 백결은 발구지를 끄는 자들이 윤씨 가문의 하인들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다. 그리고 술의 틈새로 비어져 나온 피 묻은 낡은 집신을 본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가끔 남은 누룽지를 몰래 건네주던 착한 소아 누나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백결은 며칠 전 밤 윤씨 부인의 집 담벼락 밑을 지나다 맹달과 윤씨 부인이 나누던 밀담을 똑똑히 엿들었던 터였다. 이럴 수가. 수레가 험한 고갯길을 오르느라 이게 사실이었다니. 잠시 속도를 늦춘 틈을 타 백결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목숨을 걸어 수레 밑으로 파고들었다. 자루 틈새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소아의 손이 보이자 백결은 자신의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둔 작은 창호지 조각 하나를 꺼내 소아의 소나기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누나, 살아야 해. 살아남아서 반드시 글을 배워 글을 알아야 누나의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어. 백결이 피를 토하듯 속삭이는 순간 하인 중 하나가 수레 밑에 기척을 눈치채고 거친 발길질을 날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흙바닥에 처박혔다. 늑골이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에 백결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나 그의 시선은 멀어지는 수레에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수레 안에서 소아는 백결이 쥐어준 그 작은 종이 조각을 살점이 패이도록 꽉 움켜쥐었다. 며칠 밤낮을 짐승처럼 끌려간 끝에 소아가 눈을 뜬 곳은 겹겹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한양 궁궐의 서궁 구석진 별채였다. 사방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역병을 막겠다며 태우는 독한 쑥냄새와 부적을 태운 재가 공기 중에 흩날 이름도 없이 조씨 가문의 액바지로 끌려온 소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병에 걸려 죽어나가는 하급 궁녀들의 피고름 묻은 옷과 이불을 매일 밤낮 없이 우물가에서 빨고 삶는 끔찍한 일이었다. 하루에도 몇 구씩 시체가 멍석에 말려나가는 지옥 같은 곳에서 소아는 백결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악착같이 버텼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자신의 이름을 훔쳐간 자들에 대한 분노가 소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3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 궁궐의 처마 위로 흘러갔다. 18살이 된 소아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나약하고 겁 많던 노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마친 후 모두가 잠든 시각이면 달빛이 스며드는 우물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흙을 긁어 모아 글자를 연습했다.
낮에 내시들이나 상공들이 버린 찢어진 서책 조가리를 주워 품에 숨기고 한 글자 한 글자 모양을 외워 머릿속에 새겼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소아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무지함이 가져온 자신의 비극을 잊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그 끔찍했던 밤, 백결이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쥐어주었던 그 구겨진 창호지 조각을 스스로의 힘으로 읽어낼 수 있는 날이 찾아왔다. 땀과 피로 얼룩져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달빛 아래 펼쳐든 소아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나의 사주단자와 호적이 윤씨 부인의 딸 혜원이의 것과 뒤바뀌었어. 가짜 호적의 원본은 진주과나 깊은 곳 문서고에 그리고 이곳 궁궐의 차출명부에 남아있을 거야. 꼭 글을 배워서 그들이 남긴 붓자국을 찾아내 누나가 억울하게 뺏긴 이름 소아를 다시 되찾아야 해. 글귀를 모두 읽어낸 소아의 입술에서 짐승의 억눌린 울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자신이 이 사지에서 죽어가야 했던 이유가 단지 가난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운명과 이름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서궁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소아의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은 이내 차갑고 예리한 복수의 칼날로 변해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궁궐의 거대한 전각들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궁궐 내부의 차출명부를 보관하는 내사복시의 문서고에 잠입하여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조작된 문서의 증거를 두 눈으로 찾아내는 것이었다. 서궁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길고 무거웠다. 소아는 역병으로 죽어간 궁녀들의 유품을 태우는 잿더미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궁궐 내의 모든 인사기록과 사주단자가 보관된 장서각이었다. 3년 전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맨달과 윤씨 부인의 조작된 붓자국을 확인하려면 그곳에 잠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장서각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감찰 상궁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었고 말단 액바지 궁녀가 그곳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곧 목이 달아날 중죄를 의미했다. 소아는 일부러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궐 내각사 주변에 잡초를 뽑고 수로를 청소하는 가장 고된 일만 자청하며 장서각 주변의 경비가 허술해지는 진시와 축시 사이의 순찰 틈을 정확히 계산해냈다. 구름이 달빛을 삼켜버린 칠흑 같은 금읍밤이었다. 소아는 치맛자락을 단단히 묶고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장서각의 낡은 후문으로 스며들었다. 녹슨 자물쇠는 그녀가 낮에 몰래 발라둔 들기름 덕분에 기분 나쁜 마찰음 없이 스르륵 열렸다. 장서각 내부는 서늘하고 퀴퀴한 묵은 종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수만 권의 서책들이 거대한 묘비처럼 우뚝 솟아 소아를 짓누르는 듯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지만 소아는 입술을 깨물며 서가 사이를 기어다녔다. 경상도 지역의 궁인 차출명부. 수많은 문서를 뒤지던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마침내 두꺼운 가죽 표지로 덮인 진주목 명부에 닿았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명부를 펼친 소아는 미리 준비해간 아주 작은 반딧불이 막대를 종이 위로 들이밀었다. 희미한 연두색 빛이 누렇게 바랜 한지 위를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백호띠 차출궁녀 명단에서 혜원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자신의 이름 소화가 덧적힌 페이지를 찾아냈다.
소화의 두 눈이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겉보기에는 감쪽 같은 의조였지만 소화는 백결의 쪽지를 떠올리며 글자의 획과 번짐을 뚫어지게 살폈다. 무언가 이상했다. 원래 적혀있던 다른 궁녀들의 이름은 평범한 흑색 무구로 쓰여 종이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으나 유독 소화 자신의 이름과 조작된 사주가 적힌 부분의 먹물은 미세하게 겉돌고 있었다. 소아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문창호 틈새로 스며드는 한 줄기 달빛 아래로 명부를 들이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칠흑 같던 맹달의 붓자국 위로 기괴하고도 요사스러운 푸른빛과 녹색 광택이 배모 비늘처럼 번쩍였다. 소아는 헉하고 숨을 삼켰다. 명나라에서 몰래 들여온다는 전설 속의 비로묵이었다. 물이나 잘빛에 닿으면 기이한 광택을 낸다는 그 요사스러운 먹물이 자신의 운명을 훔친 증거로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윤씨 부인과 맹달의 끔찍한 죄를 천하에 밝힐 수 있다. 소아는 속적삼을 찢어 조작된 페이지의 글씨 형태와 광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빠르게 베껴 적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경상도 진주 땅. 절름발이 고아소년 백결은 18살의 깡마른 청년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장터에서 밥을 구걸하는 바보 행세를 했지만 그의 낡은 움막 안은 진주 관아의 썩어빠진 비리를 기록한 거대한 지옥도와 같았다. 흙벽에는 백결이 수치로 정교하게 그려놓은 수십 장의 그림이 빼곡했다. 맹달이 뇌물을 받는 장면, 무고한 백성의 땅 문서를 조작하는 분놀림 관리들이 곡식을 빼돌리는 시간과 장소까지 천재적인 백결의 두뇌는 한 번 본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기억하여 벽에 새겨놓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백결은 짐승처럼 엎드려 숨죽인 채 오직 윤씨 부인과 맹달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만을 수집해왔다. 어느 날 깊은 밤, 백결은 진주 목사의 관저 뒷담을 넘고 있었다. 낮에 장터에서 맹달이 진주 목사에게 은밀한 부름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기와 지붕 아래 몸을 숨긴 백결은 창호지 틈새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밀담을 엿들었다. 진주 목사는 볼록한 은자주머니를 맹달에게 던져주며 조만간 가명에서 감찰이 내려올 테니 관아의 장부들을 모두 새롭게 꾸미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주 목사의 손에서 맹달에게로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막대기 하나가 건네졌다. 창문 틈으로 역겨운 연꽃 썩은 내가 훅 끼쳐왔다. 비로묵이었다. 백결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났다. 3년 전 소아 누나의 호적을 조작할 때 쓰였던 그 환각 같은 푸른 광택의 먹이, 바로 진주 목사의 하사품이었던 것이다. 위조의 배후에는 일개 아전인 맹달뿐만 아니라 진주를 다스리는 목사라는 거대한 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밀을 알아낸 백결은 움막으로 돌아와 벽에 그려진 모든 비리 기록을 당나무 한지에 밤을 새워 필사하기 시작했다. 이 끔찍한 진주의 진실을 품고 한양의 사원부로 올라가 억울하게 끌려간 소아 누나를 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악인들의 콕하는 백결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했다. 며칠 뒤 한양 궁궐 내부에서 누군가 서공의 차출 명부를 몰래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진주 관아에까지 흘러들었다. 맹달과 윤씨 부인은 사색이 되었다. 만약 3년 전의 조작이 밝혀지면 윤씨 가문은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고
맹달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터였다. 겁에 질린 윤씨 부인은 진주장터의 악랄한 왈패들을 거액으로 매수했다. 소아의 과거를 아는 자, 진주관아의 서류 조작에 대해 헛소문을 떠드는 자, 특히 그날 밤 수레 밑에 있었던 절름발이 거지놈을 반드시 찾아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살인 명령이 떨어졌다. 그날 밤 진주성 외곽의 거지 운막촌에 무자비한 불길이 치솟았다. 왈패들은 자고 있는 병자들과 고아들의 막사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던졌다. 맹렬한 화마가 밤하늘을 시뻘겋게 물들였고 사람들의 비명과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백결은 매캐한 연기에 기침을 토하며 잠에서 깼다. 불길이 이미 그의 움막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저 다리 저는 놈을 잡아라! 왈패 두목의 고함이 들려왔다. 백결은 필사에 둔 비리장부 뭉치를 겹겹이 싼 기름종이에 넣어 가슴장막 깊숙이 품고 맹렬한 불길 속을 뚫고 뛰쳐나갔다. 불타는 석가래가 어깨를 강타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백결은 이를 악물고 산등성이를 향해 달렸다. 추격은 끈질기고 잔인했다. 수십 명의 왈패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핏발선 눈으로 백결의 뒤를 쫓았다. 헐떡이는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절뚝거리는 다리는 돌부리에 채여 핏자국을 남겼다. 마침내 백결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끝에 몰리고 말았다. 왈패들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 품에 있는 장부만 넘기면 목숨만 하는 살려주마. 왈패 두목이 번뜩이는 칼날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백결은 절벽 아래의 끝없는 어둠과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며 오히려 서늘하게 웃었다. 이 장부는 소아 누나의 피눈물이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목숨값이다. 짐승 같은 놈들에게 넘길 바에야 차라리 귀신이 되어 너희를 저주하겠다. 백결은 품속의 장부를 꽉 끌어안은 채 주저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다.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와 함께 왈패들의 경악 섞인 외침이 멀어졌다. 차가운 강물이 백결의 몸을 집어삼켰다. 강바닥의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오른쪽 다리뼈가 산산조각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백결의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끝없는 시면으로 가라앉을 와중에도 그의 두 손은 가슴에 품은 기름종이 뭉치를 결코 놓지 않았다. 며칠 뒤 진주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대규모 보부상 행렬이 강가 하류에 떠밀려온 끔찍커 몰골의 시신 하나를 발견했다. 숨이 끊어진 줄 알았던 그 피투성이 청년은 객주의 품에 안겨서도 가슴에 품은 장부만은 짐승처럼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선 백결의 손에 들린 그 무거운 진실이 마침내 한양을 향해 피비린내 나는 수레바퀴를 구르기 시작했다. 보부상 상단에 의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백결은 부서진 뼈가 미쳐 붙기도 전에 한양을 향해 피 맺힌 발걸음을 재촉했다. 며칠 밤낮을 짐승처럼 기고 걸어 마침내 도성의 거대한 물로를 통과한 백결이 향한 곳은 백관을 규찰하고 억울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조선 제1의 사법기관 사헌부였다. 유병들의 험악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백결은 대사원이 출근하는 가마 앞에 피투성이가 된 몸을 던졌다. 찢어진 기름종이 사이로 3년간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모은 진주관아의 비리장부와 맹달의 붓자국, 그리고 비로무게의 비밀이 적힌 문서가 사헌부 앞마당에 흩뿌려졌다. 대사원은 천한 거짓 청년이 작성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치밀한 범죄의 기록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같은 시각 서공의 지옥 같은 정각 안에서 소아 역시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역병으로 죽은 상궁에 관해 자신의 피로 쓴 탄원서와 비로묵에 덧칠이 벗겨진 명부사본을 몰래 숨겨 궁궐 밖으로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시신을 처리하던 의금부 관원의 손을 거쳐 이 핏빛 탄원서는 마침내 사헌부의 대사원에게까지 도달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결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주관아의 뇌물장부와 소화가 서공의 잿더미 속에서 파헤친 조작된 차출명부가 사헌부의 밝은 촛불 아래에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조각을 맞추었다. 명나라에서 밀수된 요사스러운 비로묵이라는 결정적 매개체가 두 사람의 증거를 완벽하게 연결하고 있었다. 대사원의 눈빛에 서슬퍼런 분노가 타올랐고 즉각 왕의 어명이 담긴 마패가 어둠을 가르며 남쪽으로 향했다. 며칠 뒤 경상도 진주관아 앞마당은 들이닥친 수십 명의 암행어사 출두진과 금부도사 일행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진주 목사와 아전 맹달 그리고 윤씨 부인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대청마루 아래 꿇어앉혀졌다. 진주장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숨을 죽이고 이 전대미문의 재판을 지켜보았다. 한양에서 직접 내려온 벼락 같은 추국 앞에서도 윤씨 부인과 맹달은 독사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 그들은 3년 전에 호적대장 원본을 당당히 내밀며 자신들은 국가의 차출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 저 미친 노비 계집이 궁궐의 고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주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며 악다구니를 썼다. 문서상으로는 어떤 조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호적 대장이었기에 재판의 흐름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관아의 육중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자가 있었다. 머리에 피가 맺힌 붕대를 감고 부러진 다리에 조잡한 부목을 댄 채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 들어오는 청년 백결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결의 등장에 윤씨 부인과 맹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백결은 맹달이 제출한 그 완벽해 보이는 호적 대장을 집어들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품에서 은밀히 챙겨온 달맞이 꽃 뿌리를 달인 푸른 물이 담긴 호리병을 꺼냈다. 나리, 이 문서는 명나라에서 밀수된 비로묵으로 조작된 가짜입니다. 평소에는 검은 빛을 띠지만 특수한 약초물에 닿으면 요사스러운 빛을 내며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지요. 백결이 호리병의 물을 호적대장의 소아 이름 위에 천천히 붓자 관아 앞마당을 가득 채운 백성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검은 먹물이 물을 머금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독사의 비늘처럼 기괴한 푸른색과 녹색의 광택을 뿜어내며 맹달이 덧칠한 글자의 윤곽을 끔찍하게 드러냈다. 비로묵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백결은 맹달의 얼굴에 저전 던지며 사자후를 토했다. 이방 맹달 내놈이 진주 목사에게 하사받은 이 요사스러운 먹물로 3년 전 은자 300냥의 소아 누나의 이름을 훔치고 억울한 백성들의 고열을 쥐었자 땅 문서를 조작한 증거가 여기 있다. 어디 한 번 더 주둥이를 놀려 변명해 보아라.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증 앞에 맹달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살기 위해 진주 목사의 지시와 윤씨 부인에게 받은 뇌물의 액수까지 모조리 실토했다. 벼랑 끝에 몰린 윤씨 부인이 미친 듯이 발악하며 맹달에 멱살을 쥐고 흔들 때 암행어사는 매섭게 부채를 내리치며 마지막 증인을 불렀다. 관아의 연문이 열리고 초라한 무명 옷을 입은 낯선 여인 하나가 포졸들에게 이끌려 나왔다. 그녀는 윤씨 부인이 3년 전 서궁의 차출을 피하게 하려고 멀리 친척 집에 숨겨두었던 진짜 친딸 혜원이었다. 백결이 사원부 관원들에게 혜원의 은신처를 미리 알렸고 압송된 그녀가 모든 진실을 자백한 것이다. 자신의 친딸을 마주한 윤씨 부인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재판의 결과는 조선의 국법이 허락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하늘의 어명을 속이고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은 진주 목사와 맹달은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져 그 자리에서 가산이 정몰되고 참수형에 처해졌다. 핏물이 진주관아 앞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친딸을 살리기 위해 남의 자식을 지옥으로 보낸 윤씨 부인 역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평생 관비로 혹사당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이다처럼 통쾌한 판결에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며칠 뒤 한양의 서궁에서 기적 같은 교지가 내려왔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소아는 즉시 액바지 궁녀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족쇄였던 노비 신분에서 면천되어 자유로운 양인이 되었다. 비단 옷을 입은 사원부 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고향 진주 땅으로 돌아온 소아가 마차에서 내렸을 때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고선 백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고통의 세월과 끔찍한 상처를 온몸에 새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통곡했다. 그것은 억울하게 빼앗긴 3년의 세월에 대한 슬픔이자 지옥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어코 살려낸 기적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해가 바뀌고 진주장터 한 구석에 문서방이라는 조그마한 서당 겸 대필소가 문을 열었다. 그를 몰라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거나 빚을 지고 노비로 팔려가는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백결이 붓을 들어 억울함을 풀어주는 소장을 써주고 소아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서당의 벽 정중앙에는 3년 전 백결이 수레 밑에서 소아에게 건넸던 그 핏자국 묻고 너덜거리는 창호지 조각이 귀한 보물처럼 액자에 걸려 있었다. 무지함이 낳은 비극을 지혜와 용기로 이겨낸 두 사람의 눈부신 투쟁기는 진주 남강의 푸른 물결을 타고 흘러 조선 팔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He raised his sword, and with a single strike, the beast fell. The youths were victorious.